안녕하세요. 오늘 나스닥이 3% 넘게 폭등했습니다. 폭등을 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남아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나스닥이 3% 넘게 폭등했고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관세전쟁 타코 때 이후로 최대 상승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이상 올랐어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4,500억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샌디스크 2개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남아있어요. 주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 부근, 30년물은 5.2를 넘기면서 1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는 빅테크 실적과 물가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은 44개였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부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2.5%대 올랐고요.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 3%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음모론 같은 게 도는 게 레오폴드라고 아시나요? 최근에 되게 핫했던 초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살에 굉장히 투자를 지금 잘해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슈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AI 종목들에 좀 몰빵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이 하락을 만들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말 같지 않겠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과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레오폴드가 청산된 종목들이 오늘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 청산시키고. 그래서 이 소식은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된 6월 PC 물가를 보면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3.7%, 근원 PC는 3.3%로 둔화됐습니다. 좋은 숫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 3.3%, 3.7%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연준 목표는 여전히 2%입니다. 근원 PC는 에너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도움을 크게 받는 것은 헤드라인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도 둔화됐지만 아직 3.3%로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6월 데이터라는 겁니다. 현재 브렌트 유가는 다시 9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이번 물가 둔화가 일시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란이랑 미국이랑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져서 안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폭등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지표는 또 미지수입니다. 오늘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1.5%로 1분기 2.1%보다는 둔화가 됐어요. 하지만 민간 국내 최종 수요는 3.9%, 소비는 3.2%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둔화됐지만 수요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와 수요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관세 역시 일시적이어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소비자한테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격에.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반영돼요. 그래서 전 아직도 기존 관세 효과는 상당 부분 반영됐고 녹아있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관세 추가와 가격 인상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새로운 관세 또 추가했죠. 그리고 전에 했던 것도 아직 저는 다 녹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는 거는 국채 금리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10년물 금리는 4.7, 30년물은 5.2를 넘었습니다. 이게 4.6에서 4.7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정상은 아니거든요. 장기채 투자자들이 정부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감안하면 더 높은 금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흔히 말하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가 아예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는 대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AI 성장과 실적을 보고 있지만 채권은 인플레이션, 유가, 재정 적자, 국채 공급을 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결국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막 괴리가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저게 왜 기업과 반도체에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지금 AI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너무나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요. 마스오는 한 분기 설비 투자에 410억 달러를 사용했고 같은 기간 잉여 현금 흐름은 196억 달러였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역시 설비 투자가 잉여 현금 흐름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요. 캐펙스는 계속 늘고 알파벳은 아시다시피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현금이 많은 빅테크는 당분간은 버틸 수도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시장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안에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들은 또 아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빅테크들도 휘청휘청 거리는데 그 아래 애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고금리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먼저 투자를 줄이고 그 다음 회사채, 리스트, 전환사채를 사용하며 마지막에는 유상증자나 주식 연계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26년 자금 조달 계획 중 상당 부분을 주식과 주식 연계증권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결국 높은 반도체 가격과 AI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부터 주주가치 희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주가치 희석 커질 수 있다는 이 우려 때문에 막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채, 지금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걸 안 사는 거예요. 국채 금리도 지금 10년물이 4.7이고 막 4.6 후반인데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높게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안정성이 다르잖아요. 미 정부와 그냥 일개 기업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4.7보다는 높아야 뭔가를 쳐줘요. 10년물이나 단기물에서. 그거 아니면은 사실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단기채인 2년물도 4.25입니다.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굉장히 뿔이 많이 났다라고 해요. 채권 투자자들은 1년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5%인가 이 정도로 잡아놓는데 지금 스페이스X 회사채 찍어낸 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0%가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회사채들도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많고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구해오려면 회사채 낼 때 금리를 되게 높게, 이자를 높게 주던가 유상증자라든지 주주 희석이 있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 커서 악재 하나 터지면 엄청나게 하락하고 좋으면 폭등하고 이런 변동성은 일반 개인이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해보자면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크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미국 시장만 비교하면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약 77조 달러입니다. 채권 잔액은 약 51조 달러예요. 옛날에는 채권이 더 높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채권보다는 낮아요. 근데 51조 달러가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은 미국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말은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크기보다 역할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자 기업 대출, 회사채, 부동산, 주식 가치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 지금 26년 하반기에 투자를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5%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이 5%를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눈을 돌려보니 미국 국채가 4.7이에요. 10년물만 투자해도. 2년물도 4.259, 1년물도 지금 4.03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저렇게 크고 리스크도 큰 곳인데 저기 저렇게 고생하면서 5% 먹을래? 채권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벌 수 있는 4% 먹을래? 이랬을 때는 당연히 큰 자금들은 4%로 가겠죠. 일반 개인들은 뭔 5%야. 나는 기대 수익률 20%, 10%, 100%다.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건 이제 개인들이 적은 돈으로 운영할 때나 이렇게 보는 거고 엄청나게 큰 자산들은 포트폴리오 분산하면서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막 높게 잡는 거는 이제 조금 독특한 케이스의 특별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니까 리턴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좋은 거 있는데 굳이 내가 위험하게 주식까지 해야 돼? 만약에 이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큰 단위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자금을 여기다가 쏟아붓겠죠. 굳이 내가 이거 5%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데 100% 확률로 미국이 보장해주는 이 4% 먹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주식의 할인율과 이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결론 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등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롱돌이고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찝찝한 게 있고 뭔가 꼬름하고 이거 정도는 챙겨보고 이런 문제도 좀 갖고 있구나, 리스크도 있구나, 무조건 올라가는 게 정상은 아니구나 해서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동시에 알고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한 실적과 물가 둔화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승도. 하지만 상승 종목은 일부 빅테크에 집중됐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쟁과 유가, 관세,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10년물이 4.7%, 30년물 5.2%의 채권 시장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진짜 높고 특수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16년 투자하는데 금리 이렇게 뛴 거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4.7은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10년물 4.75 돌파 여부, 30년물 5.25 안착 여부랑 브렌트유가 어떻게 되는지, 유가가 WTI도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이 유가가 안정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 호르무즈 해협과 아래에 있는 홍해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다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통행이 증가하는지를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업 실적이 유지된다면 오늘의 폭등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상승 풀롱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지금 중간선거 넘어서 산타랠리 가고 중간선거 다음 해가 원래 100%로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상승이 아니라 그나마 좀 큰 상승이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오늘 상승은 높은 금리와 좁은 시장 폭을 무시한 반등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괴리가 너무 커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좁혀져서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폭등에 취할 때가 아니라 주식과 채권 중 어느 시장이 먼저 말을 바꾸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다시 폭등 시작했으니까 나는 전재산 다 때려박아가지고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풀롱으로 간다 이러기에는 꼬름한 것들이 남아있고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지만 이런 리스크도 남아있으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무조건 내린다,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뭐 한쪽으로 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리스크는 남아있고 이 리스크가 뭐 때문에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지금 계속 분할로 다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롱돌이로서 무조건 저도 롱이 좋습니다. 저 돈 버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런 리스크도 있으니 너무 상승에 취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 포지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수익 구간이 오면 조금씩 줄여서 리스크도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